안녕하세요. 텔로스 매드입니다. 오늘 진행해 주시는 분께서는 파두바 대학교 4학년 재학생으로 고학년이시다 보니까 누적되어 있는 많은 학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실 예정입니다. 최근 파두바는 베네치아 이전을 앞두고 있어서 다양한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확정된 내용과 학교 내에서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도 전해 주실 예정이니까 이와 관련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설명의 말미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번 자리를 마련해주신 헬로스 매드 측에 이제 감사를 드리고 싶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아이맷을 준비하시면서 각자 학교를 선택하셔야 할 시점이 올 텐데요. 오늘 들으신 정보들이 추후 대학을 결정하는 데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발표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이제 말씀드려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파도바 대학교 영어 과정은 원래 파도바 시내에서 수업과 대부분의 실습을 전부 진행했는데 이게 2026년도를 기점으로 이제 베네치아 캠퍼스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소개를 하기는 하겠지만 캠퍼스가 이동을 하게 되면 생활 환경부터 이제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급격하게 변하는 만큼 파드버 지원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본 발표에 앞서서 목차를 이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원래 대학교 소개를 할 때에는 대학교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 도시, 그리고 대학교의 시설이나 각종 생활 환경이나 문화생활 같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파두바 대학교의 경우 이제 내년도에 베네치아로 이전을 하는 것이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파두바 도시에 대한 설명이나 생활 환경을 소개하는 것이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파두바 대학교에 대한 소개는 커리큘럼이랑 실습을 중점적으로 다뤄볼 생각이고 발표 마지막 파트에는 이제 베네치아 이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파두바 대학교에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파두바 대학교는 1222년에 설립된 이제 8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대학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두 번째로 오래된 대학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여섯 번째로 오래된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학생 규모로는 한 6만 5천 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매우 규모가 큰 대학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출신 인물 중에는 이제 매우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갈릴레오 갈릴레이랑 코페르니쿠스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과학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들이죠. 그 외에도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세계 최초로 여성으로서 학위를 받은 엘레나 피스코피아도 파도르 대학교 출신이고요. 또 이제 흥미로운 사실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카사노바, 자코모 카사노바 역시 파도르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또 파도바 대학교를 대표하는 이제 전공을 이야기를 할 때 의대는 이제 항상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도바 대학교 의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대 중 하나이며 이제 BBC 같은 언론에서는 이곳을 현대의학의 발생지라고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해부학, 병리학, 발생학, 직업의학 같은 현대의학의 여러 분야가 파도바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거나 뭐 현대의학의 모습으로 발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베살리우스라는 유명한 해부학자가 인간의 해부학을 정립한 서적을 파두바에서 작성을 했고, 그가 이제 해부를 진행했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해부학 강의실이 파두바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혈액 이론, 혈액 순환 이론을 정립한 윌리엄 하비 역시 파두바 대학교 출신이며, 발생학에서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될 나팔관, 이제 영어로 팔로피아 튜브라고 하는데, 이제 이 이름의 기원이 된 가브리엘레 팔로피오도 파두바에서 활동을 했던 학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이제 지오반니 바티스티 모르가니 이제 현대 병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했고 당시 질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 부검이랑 해부를 통해서 장기의 문제와 뭐 질병의 발생의 연관성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파두버 대학교 병원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요. 파두버 대학교 병원은 이제 한국의 대학병원과는 다르게 진료과별로 따로 병동과 건물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많은 건물들이 하나의 큰 단지를 이루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자면 가장 중심이 되는 병원은 이제 폴리클리니코 모노블로크라고 하는 메인 병원으로 일반 내과,
외과 쪽이 이곳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주스티아노라고 하는 옛날 병원 건물이 있는데, 이제 현재는 외래 환자를 보는 곳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소아과 환자를 따로 보는 병원을 따로 가지고 있고, 시내에 다른 위치에 이제 산 안토니오 병원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종합병원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 컴플렉스가 이제 총 합치면 1,600개 병상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병원 중 이제 하나로도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학교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것저것 많이 적어놨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제 1학년과 2학년에는 기초학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3학년이 되면은 기초의학의 마무리와 더불어서 임상과 관련된 학문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임상과 연관된 내용들을 다루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3학년은 한 일종의 트랜지션, 전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기를 통해서 이제 임상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4학년 1, 2학기부터는 완전히 임상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과목명을 보셔도 뭐 심장내과라든가 신경과, 안과 이런 과목들이 보이시죠? 참고로 저는 지금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뭐 5학년 수업은 그때 들어보고 나서 어떤 과목인지 알게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1학년 1학기에는 집을 구하고 이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면서 이제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에 학업에만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응을 이제 잘 하고 차료 과정 발급이랑 뭐 집 구하기를 무난하게 잘 마무리하신다면은 1학년 2학기부터는 비교적 무난하게 지나가실 수 있고요. 2학년 1학기와 2학기부터는 이제 해부학과 생리학 수업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공부량이 좀 많아지는 시기이긴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이 시험 공부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요. 3학년 1학기는 뭐 비교적 할 만하다는 평가가 많고, 3학년 2학기에는 병리생리학 수업이 있어서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4학년이 되면 병리학, 여기 패솔로지 수업이 있는데, 외워야 할 내용들이 정말로 많아서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고요. 4학년 1학기만 잘 넘기면 그 이후로는 수업이 좀 무난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수업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교수님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학생들이 듣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특이한 점은 없고 일반적인 강의 수업의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뭐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여기 1학년 1학기에 있는 의학사, 의학윤리 수업에서 토론식 수업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있다는 거. 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업 분위기로는 뭐 교수님들께서 질문을 매우 환영하시는 분위기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이제 장려되는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도바 대학교는 졸업 요건 중 하나로 이탈리아어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 학년까지 반드시 이탈리아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5학년부터는 이제 이탈리아 의사 면허 취득과 관련된 실습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사실상 이탈리아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5학년까지는 B2 수준의 이탈리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차원에서 보통 환자를 직접 만나게 되는 3학년부터 이탈리아 실력을 갖추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개인의 차이이기 때문에, 준비의 차이이기 때문에, 5학년까지 그냥 취득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레딧 3점이라고 이제 밑줄 쳐놨는데, 이탈리아 자격을 취득을 해야지만 이제 3학점짜리 필수 과목을 인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이 3학점을 채워야지만 졸업학점을 모두 채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이탈리아는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이탈리아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에서 따로 공인 이탈리아 자격증을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칠스라든가 첼리 같은 국가 공인 언어 시험에서 B2 레벨을 통과를 하면 바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학원 수강이나 과외를 통해 준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학교 부속 어학당인 CLA에서 제공하는 무료 이탈리아어 수업을 수강을 하는 겁니다. 외국인 학생을 위한 일반 이탈리아어 수업이랑 온라인 수업이 제공이 되고 있으며, 해당 수업을 듣고 기말고사를 통과를 하면 그 레벨에 해당하는 자격을 학교 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처음이신 분들은 이제 A1부터 시작을 해서 뭐 A2, B1, B2까지 총 4단계를 거쳐서 4학기에 걸쳐 수업을 듣고 각 단계의 기말고사를 통과를 함으로써 자격을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1학기부터는 선택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이 선택 과목은 이제 학기당 하나를 수강을 할 수 있고, 최소 두 과목을 반드시 수강을 해야 졸업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사실상 이 두 과목은 필수적으로 수강을 하셔야 하는 거죠. 학생들은 이제 기호에 따라서 최대 4개까지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4학기에 걸쳐서 수업을 듣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이제 선택 과목의 장점으로는 먼저 이제 대부분의 수업이 소규모 그룹으로 운영이 된다는 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규모 강의에서는 이제 경험하기 어려운 좀 더 임상과 관련된 밀접한 활동이나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또한 선택 과목에서는 일반 수업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것보다 좀 세부적인 주제들이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성자 치료에 관련된 수업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이식 환자의 면역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걸 다루는 수업도 있고 뭐 선천성 신장 질환이라든가 수면의학 아니면 구강 성형의학 같은 정말 다양한 그런 세부 분야들의 과목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학기에 Vascular Diagnostics라는 수업을 수강을 했는데요. 이제 이 수업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실제로 친구들끼리 이제 서로 혈관 같은 걸 찾아보면서 혈관의 위치, 혈관벽의 두께 등을 확인하는 이제 실습을 직접 해볼 수 있었습니다. 수강 인원이만 7, 8명 정도로 아주 소수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환자 실습에 참여를 할 수 있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수업이 혈관외과에서 직접 제공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뭐 수업 이렇게 수술 전에 초음파 검진 같은 걸 실습을 해보고 뭐 내일 이 환자가 이제 수술에 들어갈 건데 수술 같은 걸 참관을 하러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 참관 기회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의대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은 뭐 나중에 어떤 진료과를 선택하게 될지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뭐 이런 선택 과목들을 통해서 관심 분야를 이제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수업들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시험 스케줄의 경우는 정규 아펠로 이제 아펠로는 이제 이탈리아어로 시험 기회라는 뜻인데 이 정규 아펠로 기준으로 교수는 학생한테 매년 5번의 시험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5번은 다음과 같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 시간표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유니앱이라는 공식 어플리케이션이나 학교 웹사이트에 있는 시간표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이제 1학년 기준으로는 보통 오전에 12시 반이나 2시 반 정도에 이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 일수가 점 더 늘어나게 되고 4학년쯤 되면 이제 수업이 오후 5시 반까지 이어지는 날도 꽤 많아집니다. 물론 중간에 점심시간은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보장이 되는 편이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수 수업이 많아지고 전체 수업 실수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좀 더 이제 바빠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뭐 실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충분히 수업은 들만하다, 너무 과중하지 않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네, 시험 스케줄의 경우는 이제 정규 아펠로 이제 아펠로는 시험 기회를 이제 이탈리아어로 하는 건데 정규 아펠로 기준으로 이제 학생한테 매년 5번의 시험 기회를 이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5번은 다음과 같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겨울철에 2번, 1월, 2월에 한 번씩 해서 2번이고, 여름철 6월, 7월, 9월에 3번, 총 3번, 합쳐서 5번의 기회가 정기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에 따라 학생 편의를 위해서 12월이나 5월 달에 티아펠로라고 하는 추가 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5번에서 7번까지 이제 시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시험 기간은 이제 1월에서 2월까지 아니면 6월에서 9월까지 꽤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이제 여유로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되게 바쁘고 그 시험간 간격이 짧아서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이제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일주일 안에 시험 과목 2개가 잡히는 경우에 이제 두 과목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뭐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뭐 많이 받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할 점이 시험 기간과 방학이 정확하게 겹치기 때문에 시험을 빨리 끝내야지만 이제 방학을 온전히 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동안에도 시험을 계속 준비해야 하는 경우에 9월까지 시험을 보느라 사실상 이제 방학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시험을 빠르게 끝내는 학생들은 뭐 여름에는 6월 말부터 이제 6월 말에 시험을 끝내고 이제 10월까지 3개월 정도 휴식을 하고 겨울철에는 1월 말에 이제 시험을 다 마무리하고 한 달 정도를 쉴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경우는 반에서 되게 극소수, 한 3, 4명 정도 학생밖에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고요. 일반적인 학생들은 여름철에는 한 7월 말쯤에 시험을 마무리하고 한 2개월 정도 방학을 보내고 겨울철에는 시험을 잘 마무리해야지 한 2주일 정도 쉴 수 있거나 아니면 방학 없이 그냥 시험만 보고 그냥 방학을 다 보내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험과 방학 일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제 하드버드 대학교는 이제 또 시험과 수업에 관련해서 이제 모듈식 수업과 선수 과목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듈식 수업은 다른 이탈리아 대학교에서도 많이 채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보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하나의 큰 과목을 몇 가지 세부 과목으로 나눠 놓은 수업 방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nervous system, 신경계 수업이 하나의 모듈로 있다면, 이 세부 과목으로 뉴로 아나토미와 뉴로 피지올로지 두 가지 이제 과목들이 안에 적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과목들에는 이제 서로 다른 교수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시험도 따로 응시를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이 세부 과목들을 모두 패스를 하셔야 하고요. 대부분 뭐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 과목들이 이제 이 세부 과목 사이에 시간차 응시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름 학기에 세부 과목 중 하나, 예시를 들자면 뉴로아나토미를 먼저 패스를 하시고 겨울 학기에 뉴로피지올로지를 패스를 하셔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험을 전체를 다 패스한 걸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소수 몇몇 교수님들이 이런 걸 허용을 하지 않는 과목들은 한 학기 내에 모듈 내에 있는 모든 과목들을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가 파두바 대학교는 선수 과목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응시를 하시고 시험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몇 가지 선수 과목들을 모두 패스를 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예시를 보자면은 1학년부터 이제 4학년까지 Biological Molecular 1, 2, Physiology, Mechanism of Disease 1, 2, Pathology 이렇게 과목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몇몇 교수님들은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시험은 선수 과목이 없더라도 시험은 보게 해주는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학점을 이제 시스템상 인터넷 저희 커리큘럼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선수 과목을 패스를 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실습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이제 1학년 때부터 실습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1학년 때부터 바로 환자를 직접 보는 것은 아니고 주로 기초적인 실습 활동들이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진행을 하는 강연이라든가 심폐소생술이나 상처수속 같은 이제 기본 술기를 모형을 이제 활용을 해서 연습을 하는 실습이 진행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름철에 진행되는 기임상 실습인데요. 영상의학과나 체열센터 혹은 건강검진센터 같은 이제 분야에서 일주일간 총 40시간 실습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1학년 학생 입장에서는 의학적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습의 실제적인 의미보다는 이제 병원을 미리 경험해보는 일종의 병원 투어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저 역시 제가 했을 때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2학년 실습은 이제 연구 보조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총 16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실습은 이제 방학 한 달을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서 끝내는 학생도 있고 길게는 이제 6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뭐 중요한 점이라면 이제 각 연구실의 일정과 방식이 교수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연구실을 선택한 후에 직접 교수님과 시간 조율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뭐 연구 분야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뭐 병원 그 기초의학부터 임상 쪽 분야까지 의학 관련 그 연구실 리스트가 학생들한테 매년 제공이 되고 그중 관심 있는 연구실에 직접 연락을 해서 이 교수님과 시간이랑 그런 실습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조율을 한 뒤에 실습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리학 연구실에서 실습을 했고 박사과정 학생과 함께 이제 연구팀을 이뤄서 실제 실험을 보조하고 추후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를 랩 미팅에서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환자를 대면하는 이제 인턴십이 시작이 됩니다. 3학년 1학기에는 이제 두 가지 실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2일간의 이제 응급실 업무 보조이고 두 번째 실습이 일주일간의 내과 병동 새벽 업무 보조입니다. 응급실 업무 보조는 이제 보통 주말에 배정이 되면서
환자 분류, 트리아지라고 하죠. 환자 분류 과정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환자가 이제 응급실에 오면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서 이제 흰색, 녹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5개 이제 등급으로 분류돼가지고 이 팔찌를 이제 받게 되는데 이 간호사나 의사들이 환자들을 어떻게 분류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환자를 분류를 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배울 수 있고 또 간단한 응급실 업무 같은 것도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과 계열 새벽 업무 보조는 이제 병동에 배정돼가지고 아침 회진 전에 간호사들이랑 같이 이제 프리라운드를 도는 건데요. 뭐 이 과정에서 이제 환자의 그런 상태를 이제 확인하고 뭐 혈액 같은 거 체열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이런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는 이제 2학기에는 2주간의 이제 내과 계열 환자 진찰 보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실습은 이제 실제로 의대에서 배운 환자 진찰법, 그러니까 촉진이나 청진 관련 이제 수업을 이제 듣게 되는데, 이 수업을 병동에서 직접 적용해 보는 과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이나 레지던트들의 지도 하에서 환자들에게 여러 가지 촉진이나 청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뭐 폐 혹은 심장에 질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청진기를 통해서 실제 환자의 그런 소리를 들어보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4학년의 경우에는 현재 제가 재학 중이라서 모든 실습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을 알려드리자면은 4학년 1학기에는 이제 신경과 병동에서 입원 환자 케어하는 걸 보조하는 업무를 했고요. 그리고 수술과에서는 수술 참관을 이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는 이제 내과 계열 병동에서 이제 업무 보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해보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실습병원 배정과 관련해서는 베네치아 지역에서 의대를 다니시더라도 동일한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네토주 전체에는 다양한 병원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병원들이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내에서 학생이 원하는 실습병원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실습이 시작되기 전에 학교 측에서 공식 이메일을 통해서 공지를 보내오고 실습 관련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본인이 선호하는 실습 병원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제출된 순위에 따라서 가능한 1순위 병원에 우선 배정이 이루어지며 2순위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병원으로 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따라서 이제 실습병원 배정 같은 경우는 뭐 비교적 학생들의 희망과 상황을 잘 반영해서 이루어지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다음은 이제 실습 당시에 찍었던 사진들인데요. 뭐 이제 1학년 때 기본의 실습 사진들입니다. 실습실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구조로 되어 있고, 뭐 혈압 측정 방법이라든가, 뭐 체열 방법이라든가, 상처 소독법 같은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형 더미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영상의학과 실습을 했을 때 1학년 때 찍었던 사진들인데요. 뭐 레지던트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보는 활동이 이제 중심이 되고, 운이 좋을 경우에는 뭐 검사를 참관을 한다든가, 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신다든가, 아니면 환자 케이스에 대한 또 영상 판독 시연 같은 걸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뭐 다만 이런 경험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모든 교수님들이나 이제 레지던트들이 실습생들한테 시간을 들여 교육을 해주는 건 아니고, 각자 본인 업무로 바쁘기 때문에 항상 뭐 이게 친절한 설명이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이면은 뭐 그에 따른 뭐 이런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4학년 때 술 참관 실습에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제 하드바 대학교는 이제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술 첨단 기회가 있고, 뭐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방이 뭐 하이브리드 룸이라고 해가지고 그 인터벤셔널 카디올로지 이제 시술이 진행이 되는 곳이고요. 네,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은 의사들이 그 관련 시술을 하고 있는 사진이 있고, 또 위쪽 사진이 이제 안과 수술에 사용되는 이제 기기들, 이 안과 수술을 이제 참관하러 갔을 때 이렇게 잠깐 찍었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비뇨기과에서 모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 네, 그리고 파도바 대학교는 정규 실습 외에도 만약 관심이 있고 시간이 또 된다면은 개별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는 이제 티로치니오 리베로라고 불리는 시스템인데 100시간이나 200시간 단위로 실습을 진행을 하면은 학생의 나중에 최종 성적 증명서에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고 졸업 시에도 최종 점수에 가산점이 붙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
뭐 아니면은 100시간이 200시간처럼 그렇게 큰 시간을 확보를 하지 못하더라도 교수님께 그냥 가서 뭐 이런 이런 과에 관심이 있어서 수술을 좀 보고 싶다 아니면 회진을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 요청을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러면 뭐 언제쯤 뭐 몇 월 뭐 이렇게 이게 무슨 요일에 몇 시에 와서 한번 구경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실습에 참여를 하면은 장점이 되게 많은데요. 뭐 단순한 이렇게 병원 견학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 그 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레지던트나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이 많습니다. 뭐 학교 공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뭐 시험 같은 거를 다 마무리를 하고 시간이 좀 남는 분들은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해보시면은 뭐 임상적으로 더 다양한 경험을 쌓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생활비와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파도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이게 베네치아로 캠퍼스가 옮겨가기 때문에 조금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뭐 숙박비는 보통 한 500유로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혼자서 이제 500유로는 이제 자기가 아파트에 있는 방 하나를 사용을 하는 형태의 거주지로 500유로 정도를 내는 거고요. 만약에 원룸 형태로 이제 거주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월세 800유로 이상을 좀 이제 낼 준비를 하고 하셔야 합니다. 식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300유로 정도 이제 나가는 것 같고요. 뭐 여기 외식비나 이제 여가비 등을 합치면은 뭐 조금 절약하면서 생활을 한다면 800유로, 900유로 정도면 한 달 생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비를 많이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월 1000유로 이상 지출되는 경우도 되게 흔하게 발생을 하겠죠. 만약 비용을 더 줄이고 싶으시다면은 시 외곽에 거주하시거나 큰 방을 다른 사람과 쉐어하시거나 아니면 식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생활비를 절약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이런 경우 이제 삶의 퀄리티가 좀 내려간다는 점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파도바 대학교의 베네치아 캠퍼스로의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점이 이탈리아의 행정 특성상 일처리가 복잡하고 변동성이 높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특히 베네치아 캠퍼스 이전에 대한 정보는 공식 뉴스나 학교 공지 외에도 소문이나 이제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 이미 발표된 공식 보도자료나 뉴스 외에도 뭐 학교 내에서 들은 이야기나 뭐 학생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소문을 이제 좀 바탕으로 좀 정리를 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과 비교해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파도바 의대를 이제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뉴스나 공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일단 뭐 2026년부터 파도바 대학교의 이제 영어의과대학만입니다. 영어의과대학이 베네치아 본섬에 이제 위치한 건물로 공식적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이미 확정된 사안으로 베네토 이제 주지사 그리고 파도바 대학교 총장 그리고 이과대 학장까지 참석한 이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이전의 주요 목적은 뭐 베네치아 지역의 의료 인력 및 뭐 관련 산업 유치, 뭐 그리고 국제 관광 도시로서의 뭐 영어 진료 수요가 많은 환경에 맞춰서 뭐 학생들에게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습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스페달레 산티 지오바니의 파울로 병원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뭐 이 병원은 이제 베네치아의 가장 큰 종합병원으로 한 300병상 규모 정도 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옛날에는 역사적으로 이제 막그 수도원과 교회로 활용이 되는 곳이었는데 이곳을 개조해서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외관이 조금 아름답고 독특하다 이런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사진은 앞으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듣게 될 강의실 이제 내부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이제 그 의대 강의에 맞춰서 리노베이션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외부를 보시면은 뭐 병원 왼쪽에는 이제 병원 정문이 있고, 뭐 그리고 내부 로비와 복도, 그리고 정원이 조성되어 있는 통로를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베네치아 병원답게 네, 응급실에는 이렇게 수상 보트로 이제 응급실을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병원 건물 전체를 보여주는 이제 안내 지도가 있는데 글자는 작지만 뭐 사실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실상 모든 진료과를 다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학생들의 실습병원으로 이제 베네치아의 오스페달레 델 안젤로 병원이 지정이 되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의 선호도나 실습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서 이 메스트레 지역, 이제 베네 섬 바깥에 위치한 그 지역에 위치한 대형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병원이 이제 베네치아랑 메스트레 지역, 베네치아 시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가장 큰 종합병원이고, 베네토 주에서 또 가장 최근에 건설된 병원, 현대식 병원으로 또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실습 환경은 베네치아 본선뿐만이 아니라 이게 인근 메스트레 지역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학교가 베네치아로 이전을 하게 될 경우 학생들이 가장 먼저 이제 고려해야 할 부분이 교통과 생활 환경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파도바 시내에 집을 구해서 파도바 대학교로 통학을 하면 되는 거였지만 이제는 대학교가 베네치아 본섬 안쪽에 위치하게 되면서 집 구하기와 통학에 대한 문제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베네치아까지 가는데 메스트레에서 6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뭐 메스트레 집을 구해서 통학을 하면 크게 달라지는 게 없지 않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차역에서 이제 베네치아 기차역에서부터 병원까지 걸어서 한 3, 40분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 통학 시간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베네치아에는 대중교통이 있습니다. 바포레토라고 하는 이제 수상버스로 대중교통 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편도 요금이 한 5유로, 6유로 정도로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이용권이나 정기권이 있더라도 가격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학 방식에 대해서 좀 신중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직접 베네치아 기차역부터 등교 경로를 따라가면서 찍었던 사진들인데요. 뭐 등굣길은 정말로 아름답긴 하지만 네, 어, 시간이 좀 걸린다. 걸어가는 거에 대한 그런 고려를 하셔야 한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파트너 의대가 베네치아로 이전할 경우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먼저 이전 후 교수의 구성과 수업 방식의 변화를 봅니다. 학교는 일단 소문에 따르면, 그러니까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기존 교수진이 그대로 베네치아로 수업을 하러 오기 때문에 교수진 변화는 일단 거의 없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수업 시간표 운영 방식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하루에 2시간씩 3, 4개 다른 수업을 듣는 구조였다면 만약 베네치아 캠퍼스로 이전을 한 후에는 하루 종일, 예를 들어 하루에 6시간이라든가 8시간 동안 한 과목 수업을 집중적으로 듣고 다음 날은 또 다른 과목을 집중적으로 듣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뭐 이런 방식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타 도시의 캠퍼스를 두고 있는 전공들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시스템이기도 한데요. 어, 그래서 뭐 이런 집중 강의식, 뭐 시간표 이런 구성이 베네치아에도 도입이 될 수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다만 이제 수업 강의 그 방식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업 실수나 커리큘럼 구성 자체에는 이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현재까지의 생각입니다. 실습 부분에 이제 변화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보는데, 학교 측에서는 가능한 이제 베네치아 섬 안에서 모든 교부를 이제 완료할 수 있다고 계획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 외에 이제 실습이 확장이 되더라도 주로 메스트레 지역에 방금 전 보여드렸던 그런 오스페달레 델 안젤로 병원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변화는 특히 이제 2학년 연구 인턴십이나 3학년부터 시작되는 이제 선택 과목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LHR 학교가 이전을 하게 되면은 가장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거주랑 교통 문제입니다. 뭐 베네치아 섬은 유명한 관광지인 만큼 렌트비가 정말로 비싸고요. 파도바에 비해서 보통 한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는 비쌀 수 있고, 특히 유명한 랜드마크 근처로 갈수록 그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배송에 이제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실제로 마트에 가보시면은 기본적인 식재료 가격이 하드버보다 한 30% 정도 더 비싼 편입니다.
그 외에도 뭐 헬스장이라든가 대형마트, 체계적인 생활 인프라도 조금 부족한 편이라서 그런 점에서 생활의 불편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교통 역시 이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데, 베네치아 안에서는 자전거나 차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모든 상황 걸어서 이동을 하셔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상버스, 바포레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가격 자체가 좀 비싼 편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막 그 외에 이제 섬 밖에 거주를 하게 되면, 통학에 대한 문제가 제일 두드러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메스트레 지역에서 베네치아로 통학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또 집에서 메스트레 기차역까지 가고 기차를 기다렸다가 타고 베네치아역에 도착을 해서 다시 병원까지 걸어가는 걸 다 합치면은 편도로 한 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만약에 파도바 같이 좀 더 거리가 있는 도시에 거주를 하시게 된다면은 편도 1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긴 통학 시간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베네치아라는 지역 자체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 시즌이 되면 또 엄청나게 혼잡해진다는 점입니다. 소음 문제라든가 거리의 불림이라든가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하고요. 또 이건 또 한 가지 또 하나는 베네치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탈리아 전역에 새롭게 개설되는 영어 의과 대학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제 영어 의대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탈리아 내에서는 아직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교직원이나 이제 병원 의료진 아니면 행정팀 같은 데서도 영어 의대를 어떻게 운영하고 외국인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지, 실습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학생이 더 잘 따라오는지,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려면 보통 한 2, 3년 정도는 시행착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도바에서는 이제 6년 동안 이 영어대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충분히 쌓여 있는데 이런 게 베네치아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교직원은 뭐 파도바 대학교 교직원이기 때문에 똑같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사 운영 초기에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뭐 이렇게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특히 섬 안쪽 병원 근처에서 방을 구하려고 하시면은 1,000유로 이하의 방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사실상 1,500유로 그 이상을 지불을 해야지 집을 찾을 수 있다. 네, 월세가 되게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 안에 살자니 월세가 너무 비싸고 바깥으로 나가서 살자니까 통학 시간이 길어지고 뭐 그런 좀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자면은 일단 문화적인 생활면에서 파도바를 포함해서 다른 이탈리아 도시들과 비교해도 베네치아가 훨씬 더 이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베네치아는 이제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전시 같은 게 정말로 많고 1년 내내 정말 다양한 문화 행사나 국제 그 행사들도 열리기 때문에 문화적인 경험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영어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베네치아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로 많이 찾는 곳입니다. 대략적인 숫자를 확인을 해봤는데, 섬 내 이탈리아인들이 대략 한 5만 명 정도 거주를 하는데, 매년 3천만 명의 관광객이 베네치아를 찾는다고 하네요. 네. 이탈리아에서 이만큼 외국인을 자주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고, 그만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섬 안에서 갑작스럽게 병원이나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예. 이런 환경에서 영어 의과대학 학생으로 자신의 영어 실력과 의학 지식을 바로 현장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얼마나 많은 외국인 환자가 병원을 찾는지에 대한 뭐 구체적인 통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환경적으로만 보더라도 다른 이탈리아 도시들보다 뭐 영어를 활용할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런 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이탈리아 도시에서 이제 영어 의대 학생으로서 실습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배리어로 작용하는 요소가 어, 이탈리아어 실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이 좀 덜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이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 있고 불편함이 될 수 있겠지만 베네치아 본섬에 거주하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희귀하고 드문 경험입니다. 저도 파도마 대학교에서 이제 베네치아 출신 친구들을 몇 명 만나고 하는데 그 누구도 본섬 출신이 없어요.
다들 이제 뭐 메스트레라든가 베네치아 외곽 지역에서 온 애들인데, 그런 걸 보더라도 그만큼 이제 베네치아 섬 안에서 생활하고 이제 공부해본 경험은 현지인들조차도, 이탈리아 사람들조차도 하기 힘든 정말 특별한 경험이다.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베네토주랑 베네치아시 그리고 파도바 대학교 측에서도 이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뭐 행정적인 아니면 재정적 지원을 약속을 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아볼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지원들이 실제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학교의 발전을 이끌어갈지, 학생들의 생활과 학습 환경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베네치아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고요. 도시 자체가 매일매일 하나의 전시장이자 뭐 박물관 같은 느낌이고 볼거리, 느낄거리, 그리고 다양한 행사들이 일상 속 가까이 있다는 거는 뭐 정말로 학생으로서 뭐 누릴 수 있는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베네치아에서 매년 카니발 행사 같은 것도 열리고 있고 뭐 베네치아 비엔날레도 정말로 유명한 행사죠.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시점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학사 운영의 안정성과 거주 문제, 기숙사 제공 여부는 학생들의 이제 그 생활비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과 발표가 좀 먼저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보자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학교 측에서 뭐 베네치아 내 영어 의대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교통비나 뭐 거주 비용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와줘야 학생들도 그에 맞춰 현실적인 판단과 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캠퍼스가 되게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 프로그램 자체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영어 실력을 이제 잘 살릴 수 있는 환경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변 병원 시설도 정말 좋은 편이고요. 하지만 그 모든 장점들을 실제로 체감하고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 생활비나 거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파도바 베네치아 의대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이랑 그리고 또 아이맥 준비나 이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블로그에 시간이 될 때마다 글을 정리해서 올리고 있고요. 뭐 이탈리아 의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블로그 오셔가지고 이런 정보를 좀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행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까 모듈 관련된 시험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모든 이탈리아 의대들이 그렇긴 한데, 파도바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특정 과목들은 특정 학기에 해당 과목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두 개나 세 개의 서브 카테고리로 엮여 있는 모델 같은 경우 하나라도 페일을 하면 나머지 것들을 다 다시 뭐 패스를 했어도 다 다시 봐야 되는지의 여부가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뭐 100시간에서 200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졸업 시에 플러스 요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모듈 수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제 1년 정도 이제 기간을 이제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수업을 여름철에 패스를 했다면은 나머지 이제 남은 다른 시험들은 내년도 여름철까지 패스를 하면은 결국엔 다 패스한 걸로 이제 인정을 해주시는데 특정 수업이 몇 개 있습니다. 4학년 1학기 때 수업이 하나가 있고 4학년 2학기 때도 수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수업 두 개는 교수님들이 딱 그 한 학기에 그 시험 앞에 하나 안에서 모든 그 시험을 다 패스를 하는 것을 이제 요구를 하시고 만약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세 개의 모듈이 있는데 두 개를 패스하고 하나를 패스를 못했다고 하면은 그 결론적으로 다 패스를 못한 걸로 이제 판정이 되고 다음 학기에 아예 새로 다시 보셔야 합니다, 시험을.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이 한 몇 개 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1년 정도 이제 기간을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뭐 자율 실습 관련해서는 이제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지 여쭤봐 주셨는데, 일단 그 저희들이 졸업을 할 때, 110점 만점이 이제 110점하고 로데까지 받으면 이제 최고점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 건데, 저희들 졸업할 때 평균 성적, 지금까지 본 시험들의 평균 성적에다가 그 외에 추가적으로 엑스트라 이제 포인트가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최종 졸업 성적이 나오게 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 실습 같은 걸 많이 하시고 뭐 학회 같은 것도 많이 가시고 이래서 엑스트라 포인트를 많이 모아두시면은 평균 학점이 좀 낮아도 졸업할 때 최종 성적은 되게 높게 이렇게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최종 졸업 학점에 반영이 되는 거죠. 실습 같은 게. 그러면은 파도바도 이제 숨마쿰 라우데와 같은 그런 상들이 주어지나요? 110점 만점에 몇 점 이상이면 보통 그런 상을 주더라고요. 그 상 같은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졸업할 때 아, 성적표에 이제 뭐 로대로 졸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음, 우등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 분께서 질문 주신 내용이 해부 실습의 진행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를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해부 실습 같은 경우에 이제 해부학 과목의 이제 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하버드 대학교도 다른 대학교처럼 학생이 직접 카네바에 손을 대가지고 실습을 자기가 직접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대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그 해부 이제 카데바가 이제 그 해부 방 안에 있고요. 학생들이 이제 그 가가지고 직접 장기 같은 걸 이제 만져보거나 근육 같은 거를 만져보고 그런 것까지는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된 세션이 해부학 수업에 이제 몇 세션이 있고요. 신경해부학에서 이제 비슷하게 뭐 두뇌라든가 사람의 신경계 같은 거를 직접 이제 보고 이렇게 약간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파도버 대학교 이제 의대생들 커뮤니티 내에 그 해부 관련된 커뮤니티가 있는데, 파두바가 이제 큰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걸로 사망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 그런 환자들이 이렇게 사망을 하는 분들이 계실 때마다 부검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검을 할 때 학생들에게 참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검 기회는 되게 상당히 이제 흔한 편입니다.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개인의 이런 시간이나 그런 여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해부학 그 수업의 세션만 참가를 하셔도 되고 정말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시면은 그런 국어 쪽을 더 많이 이제 가서 참관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아이맥 준비에 대해서 이제 여쭤봐 주고 계시는데 저는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맥 준비는 이제 블로그에 이제 자세하게 적어두긴 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그 아이맥 공부를 할 때,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그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그런 속도 같은 것도 연습을 좀 하시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블로그에 자세하게 정리를 해뒀기 때문에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뭐 블로그 주소도 남겨주셨지만 제가 이거 유튜브로 업로드되는 시점에 댓글로 링크 남겨드릴 겁니다. 운영하고 계시는 블로그 주소도 남겨드릴 거라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은 링크 타고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정보들 자세히 적혀 있고 정말 블로그가 많은 도움이 됐었어서 유용하실 겁니다. 하나만 여쭤보면, 물론 지금은 베네치아로 이전을 하니까 약간 또 다른 결이긴 하지만, 처음에 학교를 선택하실 때 파도바를 선택하셨던 우선순위의 사항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일단 저는 대도시에서 생활을 하는 걸 좀 선호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 로마랑 밀라노가 좀 바쁘고 되게 복잡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물론 되게 아름다운 도시긴 하지만 네, 그런 게 좀 제 생활 패턴에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생활비적인 부분에서도 비교적 대도시보다 좀 저렴한 것 같아서 파도바가 선택을 한 그런 게 또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학교 역사가 또 오래됐다 이런 것도 되게 좀 끌렸던 것 같고요. 네.
그 생활 그 스타일의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걸 이제 좀 선호하지 않았다? 그게 좀 일단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베네치아 가보셨을 때 베네치아는 아까 뭐 기본적인 식자료나 아니면 뭐 집에 대한 가격들이 좀 비싸다 이런 거 외에 제가 베네치아는 여행으로밖에 안 가봐가지고 실제 생활을 하려고 베네치아에 거주하게 될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전자기기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를 방문해야 되거나 뭐 좀 큰 마트를 가야 될 거잖아요. 예, 그런 식의 좀 시설들이 갖춰져 있나요? 그 베네치아 안에? 네, 그 베네치아가 일단 네, 가격이 비싸다는 거랑 그런 거 외에도 제가 알기로 이제 단점이 그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죠. 뭐 한국으로 치면 쿠팡 같은 건데 이탈리아 오시면은 그런 뭐 물건 구입하거나 배달 같은 거 받을 때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인데 그 아마존 프라임이나 그런 택배 관련 서비스들이 좀 그 규정 같은 게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베네치아 내부에는. 그러니까 그 차 같은 게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배송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든가 뭐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전자기기를 파는 그런 큰 매장이라든가 몰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베네치아 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또 이제 크게 단점인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이제 베네치아가 10월 달, 11월 달에 이제 아쿠아 알타라고 해가지고 이게 부분적으로 물에 잠기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 조수간만차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또 이제 또 불편해지고 이동을 하는데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고 뭐 그 외에도 뭐 몇 가지가 이제 더 이게 있겠죠. 네. 근데 이게 단점 이제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베네치아로 이전을 하는데 이제 베네치아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 좀 고려를 좀 미리 해보시고 조사 같은 것도 좀 많이 해보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사항이 이제 대학의 커리큘럼상 개인적으로 느끼셨던 단점이 있냐고 또 여쭤보셨네요. 그게 이제 제가 입학을 했을 때는 그 1학년 2학기에 생과학 수업이 애들 사이에서 좀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다고 생과학 수업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좀 1학년 때는 좀 학생들이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적응을 좀 하고 하드바에 의대 공부에 대한 감도 익히고 좀 그래서 좀 학년별로 차근차근 좀 공부량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이게 좀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입학했을 때는 이제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정말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이제 공부량으로 되게 몰아치는 학기가 이제 있었는데 그런 게 조금 단점이지 않았나? 기초과학 뭐 관련 과목들 공부량이나 이런 게 좀 너무 많았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그 저희 생화학 교수님이 바뀌셔가지고 1학년 2학기 생화학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2학년에 있는 그런 뭐 생리학이나 해부학 같은 그런 기초의학 공부량이 좀 많다? 네, 이런 게 조금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도바 대학 의 시설에 대한 문제긴 한데, 이건 커리큘럼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의 문제긴 한데, 저 1학년 때부터 이제 4학년 때까지 강실을 조금씩 옮겨 다녔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었다?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네치아에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건 이제 상관이 없겠죠. 네, 그 커리큘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든 대부분의 이탈리아 의대가 그런 것 같아요. 1학년 때 그리고 이제 2학년 1학기까지 우리가 포함을 한다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생화 그리고 아나토미가 그 학년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과목들의 통과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 몰아친다는 거는 비단 파도바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이탈리아 의대의 특징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대학을 고르신다면 어디로 저 가고 되게 괜찮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의대 그 아이맥 준비를 할 때 올해 한 4년 전이긴 하지만 아이맥 준비를 할 때 정말 그 고민이 많았거든요. 대학교 어디로 가야 되나. 그때 당시에는 저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 수가 더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어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파도바 대학교 제외하고 다른 대학교 중에 어디를 갔을 것 같냐 하면은
저는 아마 비꼬과 대학교 지원해서 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네. 비꼬과 대학교에 대한 그런 인식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비꼬과 대학교 생각했을 것 같고, 또 이제 다른 학교, 또 하나 꼽으라면은, 아마도, 볼로냐 대학교? 볼로냐 대학교, 비꼬과 대학교, 이 정도 지원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 또 하나가 늦게 좀 들어오셔서 앞부분을 못 들으셨다고 해서 영어가 B2 수준의 성적을 처음에 제출해야 되지. 요거는 이제 서류 관련된 거는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아시는 내용, 제가 네네.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지 않은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영어 성적 이제 필요하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정말 희귀한 경우가 있잖아요. 뭐 아이맥 동점자가 나오면 뭐 있잖아요. 그 과학 점수가 높은 사람이 먼저 우선이고 계속 내려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영어 성적 있는 사람이 뭐 우선권을 갖는 그런 건 있다고 들었는데 영어 성적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 학교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맞아요. 모든 사항이 또 변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작년엔 요구했는데 올해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입학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또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른데 영어 성적을 제출한다 손 치더라도 어떤 학교는 토익까지도 허용을 해주는 학교가 있고요. 뭐 어떤 데는 정말 말 그대로 토플이나 IELTS만 허용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좀 구체적인 질문으로 입학처에서 아마 답변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파두바 대학교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설명에서도 보셨지만 파두바 대학교는 의과대학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네, 그만큼 또 탄탄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물론 뭐 올해 베네치아로 이전을 하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수진과 커리큘럼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측면에서 네,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학년 분들의 경우에 지금처럼 학교를 다니시면서 누적된 경험과 그다음 누적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부분들을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만큼 또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했던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학교 설명회 때 뵙도록 하고요. 네, 이것으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텔로스 메디였습니다.